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최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 과외부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뤄야 될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먼저 분당 흉기 난동범 이 최원종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살인,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 일단 짧게 네, 인정하냐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범죄 혐의는 인정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변호인은 이제 정신 감정을 재판부에 의뢰했습니다. 즉 어떤 감형을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이제 이 범행 당시에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이 범행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부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재판부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변호인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알려진 것처럼 지금 2020년도에 이미 조현병 관련해서 망상 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었지만 지금 3년 동안 치료를 정확히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조현성 성격장애 등을 이유로 지금 망상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서 이제 망상 증세 중에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 범행을 저지른 그 결과에 대해서 일부 감형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제 형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무조건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은 할 수 있고 감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재판에 있어서 정신과적 진단을 딱 망상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심신미약,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고려 요소로서 작용할 뿐이고요. 결국 구체적으로 그 범행 당시에 내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느냐를 또 별도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일단 어떤 망상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스스로가 주식 거래를 했던 정황도 확인이 되고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상생활이나 어떤 지적 능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이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후 성실히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거니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주식 투자 등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정신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신 감정에 대한 채택은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자는 건 가능한데 지금 일단은 시간을 두고 다른 조사들 결과들을 확인을 해본 후에 정신 감정 채택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밝혔거든요. 이 정신 감정 여부에 대해 채택을 한다고 해서 또 바로 감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닙니다. 증거 서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재판부는 일단 정신 감정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고요. 검토 후에 심신미약 을 인정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될지는 다른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쉽게 사명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정신과적인 치료 이력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심신미약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범행의 수법이라던가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치밀했다는 점을 본다면 저는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이 되어서 감형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정유정 사건도 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외부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 다수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참 씁쓸합니다. 다수의 반성문이라고 말을 해드렸는데 최근 예. 석 달간 반성문을 13회나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출을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의 자유고요. 당연히 내가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는 이 판사님, 재판부도 좀 의문을 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정유정 역시도 이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내가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걸 적극 어필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한 요소로 참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한 추측이 듭니다. 예, 무려 13번이나 반성문을 썼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 반성문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네.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 당시 이 정유정의 재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에서도 함께 이제 다수의 반성문이 제출되자 이제 재판부에서 이 사건 함께 정유정 씨 사건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다수의 반성문 제출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공판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반성문 제출했다고 다 반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단순히 제출했다고 해서 어떤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반성문을 감형 목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럴 경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감형 패키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감형 합니다. 패키지요? 네, 감형 예. 패키지라고 해서 반성문을 대필해 준다거나요. 일정 부분 어떻게 하면은 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로서 자료들을 구비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대신해서 받아준다거나 이런 부분, 공탁하는 방법, 합의 작성하는 방법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것은 진실한 반성 입니다. 진실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진실한 반정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판결문 등을 분석해 보면은 반성문 아무리 많이 제출했다고 해도 양형에 있어서 사실 다 고려되는 것 아니거든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가중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뿐이지 다수 반성문 제출했다고 결코 감형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반성문 제출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진실한 반성이 없다면 감형은 받을 수 없을 거겠죠. 예, 최원종,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일 부천시 소재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을 침대 시트로 쌓아서 종이 봉투에 넣어서 창밖으로 던진 비정한 엄마가 붙잡히게 된 것인데요.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닷새가 지난 9일 인근 지역을 지나가고 있던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던 이 상황 역시도 정말 씁쓸한데요. 이 사건을 벌인 이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이 범인은 바로 인근에서 그 몇 시간 만에 붙잡혔고요.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신생아를 살해한 40대 엄마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아마 오늘 구속 여부가 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도 하고요. 지금 살아있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는 사실 한번 저항도 해볼 수 없었던 어린 아이거든요. 예. 사건의 중대성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부할 때 구속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속 여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